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직무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직무 정지된 장하영 대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호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밤새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남부와 전남 북서부가 2에서 7, 그 밖에 호남권과 충남 서해안, 제주가 1에서 5cm, 충청권이 1cm 안팎입니다. 내일도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습도는 50%입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대에 들어섰다는 뉴스를 듣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확진자 급증에 대해 협조해준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유세 현장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와 지지자들, 현장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세 현장에서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정부는 이동형 유세 현장에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299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참여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투표가 예정된 다음 달 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을 안전히 치르기 위해선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 여야 후보들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어제 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와 전화 연결해서 윤석열 후보의 유세 전략과 대선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소식에 앞서서 오늘 좀 상황이 이게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경북 영덕 산불 상황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이 밤새 되살아나서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풍을 타고 다시 이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오전 4시께 영덕 지프면 사마리산에서 불이 난 것이었는데 오후 5시에 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났고 인접한 영덕읍 화천리, 화수리 일대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진화에 주력을 했지만 불길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평균 풍속이 초속 5, 6m, 순간 풍속이 초속 12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산림청이 지금 대응 3단계로 지금 단계를 높여서 3단계를 발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오전 8시 25분에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이후에 12시 45분 기준으로 산불 대응 3단계로 강화 발령을 했는데 이 산불 대응 3단계는 예상 피해가 1000헥타르 이상이고 평균 풍속이 초속 7m 이상일 때 발령이 됩니다. 산림청과 경북도 등은 헬기 38대하고 산불 진화대원 1200여 명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완전히 끄지는 못했기 때문에 밤에는 헬기 대신에 산림청 공중진화대 그리고 산불 특수진화대가 투입이 돼서 지금 화재 진압 작업 중이라는 거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관계 부처에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조속히 진화를 해라 이렇게 긴급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주변 8개 시도 소방력이 다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길이 다행히도 이 마을 쪽으로 이렇게 좀 향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되겠죠. 영덕군은 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100여 명을 지금 마을회관 등으로 분산 대피시켰고 이 인근 지역에도 재난 문자를 발송해서 지금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북 영덕 지품면 사마리산에서 불이 나서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인근 주민들도 지금 대피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 일대 지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산불 저희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 거 예의주시하시면서 혹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산불 관련 소식은 2부 밤참 뉴스 코너에서 저희가 좀 계속 살펴볼 텐데요. 혹시 인근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 현장 상황이 어떤지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여야는 오늘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사고를 추모하며 조용한 유세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오늘 하루 전국 유세단의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이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세에서 조의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 또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오영훈 후보 비서실장이 함께 이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함께 애도하기 위해 오늘 유세 활동은 로고송을 틀지 않고 율동을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을 했고 정의당도 이제 마찬가지로 율동, 로고송 중지하는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천안 지역 선거운동은 아예 하루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도 일부 인사가 방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이 사망한 두 분의 빈소가 있는 천안 단국대병원 그리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수습을 했고요. 또 오늘 오후 5시에 넘어서 이틀째 이 병원들을 방문을 해서 좀 조문객들을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고 수습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이 사망하신 분 중에 이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의 경우에 장례를 당장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주관하는 장례로 치르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금 전국을 X자로 그으면서 지금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충청을 거쳐서 지금 강원 지역까지 유세 일정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일정 마치면은 지금 빈소를 찾는다고요. 안철수 후보하고도 만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이제 조문 비공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강원도 원주 유세 마치고 윤석열 후보가 이 장례식장에 가서 안철수 후보랑 독대를 했고요.
20분 정도 이제 독대를 이뤘는데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밝힌 바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것은 이후에 이제 다른 자리에서 논하기로 했다고 하고 네. 특히 안철수 후보의 이제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드렸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선을 좀 긋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JTBC가 어제 보도한 걸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JTBC 보도 내용은 이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차기 대선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차기 대선에 안철수 후보가 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좀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쟁적인 어떤 단일화보다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다만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지사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혀 금시초문이다라고 했고요.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도 그런 내용의 보도를 그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다. 선대본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2027년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려면 공동정권의 형태를 이룬 다음에 그 공동정권의 상당한 실권을 안철수 후보에게 쥐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당을 합당을 해가지고 당권이나 공천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서 이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당권이나 공천권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양해가 필요한 건데 가능할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어떤 직책을 맡길 것이냐 이게 국회 구성이나 이런 거를 봐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선거에 뛰고 있는 대선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이 후보가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후보가 잘 된 또 사례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런데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정동영 대표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유력한 어떤 대권 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선거 결과가 이제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2007년에. 네.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오늘 성일종 의원의 경우에 좀 MBC 라디오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전례를 미루어 보면은 이런 이제 어떤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 측이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인터뷰 시간에 원일이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저희가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고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유세버스 화물칸에 LED 전광판에 이제 방송 송출을 위한 전원 공급용 발전기가 가동 중이었던 건데 네. 이거를 30분 정도 가동을 해보니까 화물칸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최고 이제 4,080ppm까지 치솟았고 버스 내부의 경우에는 1,500에서 한 2,250ppm까지도 이제 좀 올라간 것으로 측정이 됐는데요. 이게 심각한 것이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인 곳에서 2시간 이내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게 30분만 돌려도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실질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버스가 또 이제 선거 유세를 위해서 외부를 랩핑을 한 다음에 외부에 LED를 설치한 사례가 또 있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선거 유세용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를 취재한 내용을 봐도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불법 개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경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업체가 이걸 만들고 나서 이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알려줬느냐 이것도 쟁점인데 국민의당은 이 안전수칙을 전달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이제 이 운행과 관련된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은 제대로 공지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3명의 사상 경위와
또 책임 소재 등을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에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책임자를 입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안철수 후보만 대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정당들 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불법 개조 차량이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지만 다른 유세 차량들도 그러면은 이게 다 신고가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모양이 변형이 돼 있는 거냐. 그게 좀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유세 차량이라는 게 또 차체 높이가 이게 높아진 부분도 있고 스피커라든지 이런 각종 장비가 실려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과 같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가 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조건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유세 차량 안전점검에 지금 나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두 당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버스와 같은 형태의 그런 유세차를 지금 뭐 준비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또 어제 민주당 유세 차량이 전복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또 여러모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남일이 아니니까요. 안전관리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강남, 송파 지역,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집중 유세를 펼쳤어요. 그렇습니다. 이 강남, 송파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이제 취약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좀 코로나, 경제 등 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내세워서 남은 3주 동안 승부를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점을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러한 일정 수행을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특히 오전 강남구에서는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등과 만나서 네.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 갑질 문제 해결을 약속을 했고요. 강남역과 잠실 세내역 유세에서는 위기 극복과 탈진영, 국민통합과 청년 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표심 공약 이런 것들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호남, 충청, 강원 이렇게 이어지는 동선이었는데 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몰표에 가까운 그러한 좀 지지를 몰아주는 걸로 호남 지역이 지지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지역 경제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 호남의 주요 도시들이 세계와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거듭 언급한 것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부정부패 청산 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최근까지 논란이 된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정치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약탈 행위다. 그리고 나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 편의 부정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단할 거다라고 하면서 네. 민주당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고 말한 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그런 얘기들도 한 건데요. 상당히 또 이 윤석열 후보의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응원단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상당히 신나 보였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후보는 이 좀 유세장에서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호남 찾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박 2일 이틀째 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현대 3호중공업 앞에서 출국긴 유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실용을 앞세워서 윤석열 후보하고 보수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에 가서 박정희를 찾고 목포 호남이 오면 김대중 찾는 정치가 실용이겠느냐라면서 심 후보와 그다음에 정의당이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오후에는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 폭발 사고 희생자 빈소에 들려서 여수 산단이 더 이상 죽음의 산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대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정치권에서 일단 설화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설화 매일같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또 좀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강남구에서 이제 택시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택시가 이게 도시의 탄광 같은 거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택시일 텐데 요즘은 그 길도 막히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장 택시업 종사자들과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에 있으며 택시업계와 탄광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가 매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해명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맥락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 발언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이 한 발언을 받아서 좀 대답을 하면서 좀 이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이 박복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건데요. 현재 80%의 종업원들이 떠났다. 탄광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은 고수익이었는데 택시는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젠 그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렇다. 이게 도시의 탄광이다. 일자리가 없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게 택시인데 그 길도 막히는 것 같다. 즉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일부분만 잘라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여러모로 이제 좀 부당한 일이다라는 게 또 민주당의 네.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 유세차 전복 사고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정책총괄본부 소속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파워 유저인 모양입니다. 글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모양인데 네. 이 페이스북에 사고가 나서 뒤집힌 이 민주당 유세차 사진을 올리고 나서 탑승자 두 분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라고 썼냐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것이다 라면서 저쪽은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인데요. 네. 서서히 침몰하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이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쓴 건데 당연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도 반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게시글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조심해야 된다. 이 타당의 사고에 대해서 조롱 또 비하 이런 게시글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보는 이로 하여금 표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안내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이한상 교수를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부 단속을 아마 각 당의 캠프에서는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뭐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낙엽도 조심해야 되니까.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대변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이제 또 페이스북 등에 쓴 게 논란이 된 사례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자제령을 내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또 내부 단속에 나선 또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추경 논의가 뭐 진행이 됐었는데 아예 논의 자체가 멈춰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내 지도부가 일정 정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다들 유세 현장으로 총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 지도부 구성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총출동을 해서 그래서 추경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을 중재하면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좀 논의를 먼저 해보자 이렇게 촉구한 부분도 있는데 이 선거 영향 때문에 예결위도 지금 휴업 상태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이 추경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단체들은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 모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국자영업 비대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 추경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 이걸 촉구를 했는데요. 대선에만 급할 게 아니고 당장 물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분들의 메시지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무의미하므로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즉각 전환해달라. 이런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기자에게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오마이뉴스가 이동재 전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의 이제 재판 관련 자료에 있던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의 메시지를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채널A 당시 법조팀장은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누구누구 기자를 통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나 봐요. 음성 파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네. 즉 이것은 검찰 수장이 사적으로 기자와 접촉을 해서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알아본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게 오마이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2020년 4월 2일 경인 건데, 그때 이제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로부터 이 검언 유착 의혹 진상조사 공문을 받고 감찰에 착수한 날이기도 해서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전날인 4월 1일에는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12번 정도 통화를 했고 또 다음날 2일 17번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채널A 이 법조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그 음성 녹음 파일은 없다라고 전해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총장은 계속 이 음성 파일을 찾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음성 파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 의혹의 핵심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제 뭐 대화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여러모로 이런 이제 감옥에 있는 이철 씨를 취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또 자기가 검사들 중에 유력한 사람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원래는 이게 한동훈 검사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3자를 시켜서 꾸며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철 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접근해온 사람에게 정보를 이제 얻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채널A가 또 내부 진상조사를 할 때는 이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 내용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열정 열차를 타고 호남을 방문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유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일이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일이 대변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어제 경부선 유세에서 오늘은 호남 유세에 나섰어요. 물론 호남만 간 건 아닌데요. 네. 호남을 부쩍 자주 방문하는 모습인데 일정이 좀 그렇게 됐죠? 네네. 예.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까?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일정이 광주에서 끝났어요. 네. 제주를 거쳐서 이제 광주에서 끝나는 그런 그 선대본 그 필승 결의 대회 일정이 끝났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가는 한 축하고요. 네. 그리고 호남으로 내려가는 한반도를 X자로 관통하는 그런 동선을 짰습니다. 유세 일정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 방문 일정이 좀 이렇게 바트게 좀 잡히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호남에서 직접 만나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호남에서도 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런 목소리는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고 보통들 그러는데, 네. 이번에 유세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하는 그런 그 민심이 굉장히 크다. 그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로 이제 바로 이제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호남에서도 이번 대선에서는 최고의 득표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5% 득표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호남 민심으로 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대한 그 공을 많이 들이면서 원래 목표를 20% 가장 높은 목표치를 한번 달성해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었었는데, 네. 호남을 많이 돌아다녀 보고서는 이제 그 새로 했더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까지 했더니 25%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실현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될, 그리고 호남에서 25% 득표하면 이번 대선 분명히 이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호남의 민심에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발언 네. 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호남 표심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 후보는 좀 계속 강경한 발언, 정권 심판과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일종의 피하기보다는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답변을 계속하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밝힌 것은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어떠한 자리에서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 적이 없죠.
오늘도 이제 그 호남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거는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반대로. 네.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검찰의 정상화죠.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성역 없이 권력 수사를 하는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을 동원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식물 총장화, 무력화 그리고 찍어내기 국민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텐데 이런 문제들을 검찰을 정상화해야 된다. 검찰의 인사와 검찰이 정상화되면은 성역 없는 권력형 비리 수사 얼마든지 다시 중단된 거 할 것이다. 또 해야 된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였었는데 네. 느닷없이 좀 여권에서 이거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들고 와서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복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좀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주 유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재발 저림 증상이다 이렇게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신천지 네.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연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신천지 압수수색이라는 게 추미애 당시 장관이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의 입장은 중앙중대 방역당국이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미리 한다라고 예고하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압수수색이라는 거를 뭘 예고를 하고 갑니까 언론에다가.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되는 거죠.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불시에 닥쳐서 자료를 다 뺏어 오는 것이 압수수색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방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당국하고 협조를 했어야 됩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를 들어가면 신도들이 다 숨기 때문에 방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먼저 자료부터 확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자료를 먼저 가져다 방역 당국에다가 제시하고 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총장한테 명령했고 그것 듣지 않아서 거부했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죠. 앞뒤가 맞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무속 논란에 또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건강전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네. 비판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 후보의 네. 정치 비전이나 공약보다 비방에만 물따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이 선거 전이라는 게 후보의 정치 비전, 가치관, 철학, 공약, 정책 이런 거에 집중을 돼야 되는데 네거티브 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 너무 실감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네거티브하고 검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속 논란 예를 들어서 근거 네. 없고 정말로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 네거티브죠. 그런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이게 네거티브일까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법인카드를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횡령인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횡령을 했으면 이거는 국고손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아닐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 김혜경 씨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서를 대주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도록 구조를 만든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인 것이죠. 그럼 이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덕적 자질과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본인에 대한 검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무속 프레임하고 네. 실정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까지 한 이런 법인카드 유용까지 같이 네거티브로 싸잡아서 비난받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하고도 또 인터뷰했으니까요. 일단 네.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윤석열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를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네.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면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근데 조심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벗고 화면을 유세하는 자세히 것에 대해서는 보시면 네. 예, 여러 사람과 같이 연단에 올라갈 때는 마스크 착용 분명히 다 했고요. 연단에서 사람들을 물리고 연설을 시작을 하면 2m 이상의 그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한 상태를 확인한 뒤에 연설을 할 때만 후보가 마스크를 벗는 그런 그 수칙을 지키는 방식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잘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유세 원장 영상을 보니까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윤 후보가 유세 도중에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액션을 아주 크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마치 응원단장 같았다. 이런 평을 내놓은 기사도 있던데 기존 정치인이 보이던 유세 현장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저희도 아주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윤석열 후보는 뭐 정치 초년생이고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유세라는 것도 처음 해보는데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 연설을 하고 하면서 아주 동작이 큰 그런 이제 응원 단장 같은 세러머니를 좀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뭐 보면서 아유 역동적이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또 조용하게 또 유세를 하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저희가 무슨 뭐 이런 이벤트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윤 후보가 그런 세러머니를 하고 이런 액션을 하는 거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역동감을 좀 느꼈다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역동적이고 아주 재밌었고 어떤 힘이 좀 느껴져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 요구에 저 정도는 반응해야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이 윤 후보의 그런 유세 세러머니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평가를 다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미니 봉고 트럭을 타고 이틀째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불광 지역은 민주당에서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PK 지역 표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PK 지역 표심이 됐든 어디 표심이 됐든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그 민심이 50%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뭐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 하나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하라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이 엄중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실현해야 된다. 그게 뭐 부울경을 뭐 승부 포인트로 본다 안 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담아내야 되겠다. 실현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좀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국민의힘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으로 나오고 있거나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우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버스를 운행하다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한 25분 정도 머물렀고 안 후보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단일화 논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나오면서 기자들 물음에 좀 답변을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 안에 있는 테이블에 들어가서 두 분 독대 형식으로 두 분이 얘기한 게 한 20분에서 한 25분쯤 되고요. 주로 이제 뭐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뭐 애도를 표하고 그 유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불행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안철수 후보는 그거를 감사하게 잘 받았다. 이런 얘기들 좀 전해드렸고요.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관심사였던 뭐 단일화 운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두 후보가 모두 다 기자들한테 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카드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죠? 물론이죠.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일화라고 표현되는 야권 통합 자체는 이제 물꼬가 터진 거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결론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후보들끼리의 어떤 결단, 후보들끼리의 통큰 어떤 합의 뭐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어떤 협상단이 꾸려지거나 무슨 논의가 있거나 이런 거는 현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두고 봐주시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네. 언제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무슨 등판에 대한 논의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거기 몸담고 있으니까 제가 더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네.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또 굳이 그렇다고 또 공개 활동이라고 언론에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나서고 이런 것을 논의하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쯤 공개 활동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지요. 라고 좀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 후보 내일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4시 반인가로 예정이 돼 있죠. 저희 당사 앞에 여의도에 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 만남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어떤 네. 사전에 어떤 논의가 오고 간 건 아닙니까? 만나는 게 원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홍준표 의원 들어오셨고 최재형 의원 전 감사원장 종로 공천됐고 원희룡 지사 지금 본부 선대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경선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이 이제 원팀으로 이제 뭉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을까요? 네. 이제 유승민 의원 내일 만나면은 분위기 좋을 것이고 그런 어떤 원팀으로서의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하고 지금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 인터뷰하는데요. 시간을 딱 맞춰드려야 돼서 민주당하고 똑같이 시간 드렸다는 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일이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오늘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인 김태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선이 불과 21일, 그러니까 이제 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대선 후보들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날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튿날 12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 인터뷰 과정에서 허위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한 파산까지 언급하면서 언론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일이 있었죠. 네네. 이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를 비롯해서 언론 현업단체 6개 단체가 성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발언이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이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이 징벌적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사악한 시도라고 비판을 해놓고 불과 6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징벌배상을 넘어서 언론 파산까지 거론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정책홍보 열차 안에서 나왔던 발언이잖아요. 네네. 언론 파산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 그 윤 후보가 진실을 왜곡하는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인프라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하자 실제로 미국에서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그런 허위 기사 하나로 문을 닫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윤 후보가 말한 그 미국의 사례가 일리노이 주의 소규모 언론사였던 엘턴 텔레그래프의 파산 사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1980년대 얘기인데요. 이 신문사가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조직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문의하는 메모를 법무부에 이제 보냈다가 당사자로부터 이제 그 신용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송을 당해가지고 1980년대 초에 법원으로부터 9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한 사례거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악의적으로 오보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굉장히 크게 이제 지불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렇지만 실제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파산까지 언급한 것은 이건 그 위협으로까지 볼 수 있지 않냐. 말하자면 이제 거짓말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난해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윤석열 후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발언만 놓고 보면 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어떤 대답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과연 그 발언에 대한 진위가 뭐냐에 네.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윤 후보가 언론사 크기를 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작은 언론사, 큰 언론사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또 작은 언론사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윤 후보와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연일 이제 비판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 인터넷 혹은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좀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네. 언론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뉴스버스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언론사에다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작은 언론사하고 메이저 언론이라고 이른바 부르는 언론사 그쪽에다가 차라리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댔었는데 네.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 왜곡 보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언론 단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언론 단체들 입장은 신속한 피해 구제와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합 자율 규제 기구를 추진하자. 물론 여기서 이제 방점은 자율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윤 후보는 자율 규제는 좀 위험하다라는 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진실성 문제는 다른 행정기구에서 다루는 것보다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법적인 절차 혹은 언론중재기구 같은 준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다른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어떤 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언론 단체들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도로 이게 좀 발을 좀 절반 정도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은 자율적으로 이사진이나 경영지를 후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중재법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은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3분의 2 이상을 추천받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가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 보도로 피해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이제 거대 양당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임하고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사실
그 대선 후보들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이번 맞습니다. 기회에 이렇게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비교를 해주시니까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미묘한 차이가 보이죠, 그죠? 네, 이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공약, 언론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언론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좀 초반에 이제 선거 초반이었죠. 작년 11월에 부산, 울산, 경남 방문했을 때 언론 환경이 매우 나쁘다. 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좀 오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라는 것은 이제 그 지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윤석열 후보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발사주 의혹 때 그 큰 언론사와 작은 언론사를 나누는 네. 그런 좀 태도를 좀 보였었죠. 근데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선거 중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만 네. 이럴수록 저는 이제 언론사와 언론기관들 우리 미디어들이 사명감 기본에 좀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것만이 사실 언론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언론인들이 사명감과 용기를 좀 한 번 더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 공약은 어때요? 후보별로? 후보별로 미디어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총평으로 이제 지난 14일 날 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그 언론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평은 아직까지는 미디어 공약이 추상적인 선언 수준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총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기능을 한데 모아서 미디어 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부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서도 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 위임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OTT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OTT 네. 사업자를 규제를 좀 최소화시키겠다. 그 저소득층에게 OTT 바우처를 지급해서 시청 복지를 구현하겠다. 그 디지털 바우처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사각 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좀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한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K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산업 활성화 이런 키워드들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언론 미디어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부족하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언론 정책은 얘기하면 언론에 밉보일까 봐 얘기를 안 하나요? 언론 정책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느껴지게 되네요. 이 소장님은요. 대선 네네. 후보들이 좀 어떤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 비평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산업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언론 정책이라면 공공 정책이라면 언론의 공공성,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미디어법을 어떻게 제정할 건지, 그리고 언론 피해 구제와 온라인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공영방송의 관련 법안을 어떻게 제정할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놓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되니까 좀 회피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겠죠. 이제 공약을 내놓으면은 또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괜히 또 언론과 또 언론 또 옥죄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방향이라도 좀 더 지금 단계보다는 한 단계 더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이 좀 나와줘야 언론인 입장에서도 좀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 언론을 사회적 공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갈리는 것이니까 정치권에서 또 특히 대선 후보들이 좀 더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인 김태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광주와 전북, 울릉도, 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권에 눈이 오겠고 그 밖에 충남권과 전북 북동부,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표된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낮은 영하 11도,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4.1도 높은 0도 예상되고 전국이 영하 1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9.3도, 습도는 53%,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